자, 이제 112쪽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케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남겨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지금 마케팅, 앞에 남겨놨는 게 이제 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대론, 공간 구조론. 자, 이런 것을 이제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려요. 요게 이제 합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고요. 요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마케팅 한 문제. 요게 두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네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는 세 문제에 가깝고요. 요거는 뭐 두 문제에 좀 가깝습니다. 지금 개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GCC 타투죠. GCC 타투. 이제 각각이 어떤 뜻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발의 위험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상가를 개발한다 그랬죠. 오피스텔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고요, 당연히? 공실. 장사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건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라고요. 이게 아직 학습이 안 돼 있어요. 투자론에서부터 장사 안 되는 건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위험. 개발해서 장사 안 되는 것은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안 팔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 위험이에요. 됐나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자, 근데 그거 말고도요. 시장 상황은 괜찮아도요. 앞에 투자론에서는 뭐 운영 위험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법적 위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법 12해요. 법 12.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요. 법적 위험은 내가 지금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하려면 땅을 사서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땅이 내가 생각하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는 주차 면수가 몇 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해야 되죠.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하면은 주차 면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주차 면수 5면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8개는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주차 면을 많이 뽑아내려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 걸 제대로 분석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와 관련된 위험이 법적 위험이라고요. 근데 그런 위험은 법 중에서도 공법적 위험일까요? 사법적 위험일까요? 그건 다 어느 법에서 다뤄요? 공법이죠, 공법. 여기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뭔지, 얼마인지, 용적률은 얼마인지. 맞죠? 자, 그런 위험은 공법상의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법상 위험은 뭐와 관련된다고요?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사법상 위험도 있거든요. 사법상 위험. 이거는 소유권 관계라 그래요. 소유권 관계.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여러분 단독주택 지역에서 살아보신 적 있나요? 단독주택 지역에서 살아보신 적 있어요? 그럴 때 옆에 누가 건물 헐고 새로 짓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주변에? 그럴 때 옆에서 먼지 날린다, 소음 심하다, 햇빛 가린다, 이거 가지고 자꾸 민원 넣거나 이럴 수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건물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법상으로는 전혀 하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법에 정한 대로 건폐율, 용적률 지켜서 짓는 구조를 다 짓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뭘 넣는 거예요? 민원 넣는 거죠. 이게 바로 사법상의 위험이에요. 이거는 별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그 법 규정을 자세히 보면 되죠. 그 공무원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되는데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술 잘 사주고 떡도 돌리고 건물 지으려면은 또 화장실 화장지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먹여줘야 돼요. 예, 사람들이 뭐 받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소리를 좀 덜 하게 돼 있거든. 예, 그런 게 이런 법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 위험. 시장 위험은 뭐라고요? 시장 위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이에요. 수요 공급. 장사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흡수 분석. 흡수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팔려서 얼마만큼 공실이 남았느냐 이런 거 살펴보는 게 흡수 분석이에요.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흡수가 이제 시장에 들어간 정도거든요.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걸 분석해서 이런 시장 위험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위험 하면은 이거는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에 좀 적용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규모가 큰 사업은 한 2, 3년 동안 지속이 되죠. 계약할 때는 이미 계약금이 다 정해져 있죠. 계약할 때 10% 중도금, 중도금, 이렇게 나중에 잔금. 자, 계약할 때 이미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발 기간이 길다면은 그동안에 환율이 올라가거나 뭐 인플레가 다른 이유로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그 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비용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대책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거 시장 위험하고 이제 법적 위험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이걸 좀 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은 우리 시험 이 범위 중에서 분량이 제일 적으면서 출제 비중이 높은 게 마케팅이에요.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마케팅은. 불과 113쪽에 있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114쪽에 넘어가도 그 관계 마케팅까지밖에 안 넘어가죠. 이 마케팅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요 세 가지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고관, 그래 시고관. 요 세 가지에서 주로 출제되는데 일단 마케팅이라는 단어 뜻만 좀 알려드릴게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보통 마케팅 하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뭘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알리는 거, 홍보, 또 예? 사피를 얘기한다고요? 사피 사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케팅은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워 사실은.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요구한 것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배경을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마케팅이 없었어요. 1970년대에는 마케팅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있었을지라도.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마케팅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때는 물건이 없어 못 팔았어요. 물자가 귀한 시절이에요. 물건이 귀한 시절에는 물건이 없어 못 팔아요.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없어 못 파는데 마케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쯤까지는 좀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때부터 어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좀 많이 됐잖아요. 70년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 80년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쯤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공급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물건을 아무거나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을 아무나 안 산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자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이제 환경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이제 만든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케팅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제품을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걸 어필해서 그 이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너도 나도 이렇게 이제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뭐를 조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무렇게 해서는 안 팔리니까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죠. 어떤 제품을 고객들이 원하는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기획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많은 공급자들 중에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알아요? 뭘 해야 돼?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다음에 판촉 활동도 해야 되고요. 뭐 이거 그 인센티브를 줘서 판매 사원한테 이거 팔면 얼마 인센티브 주고, 또 오는 고객들한테는 이거 오는 손님들한테 뭐 경품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겠다, 이런 판촉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됐으면은 AS도 해야죠. 옛날에 없어 못 팔던 시절엔 이거 뭐 한두 번 쓰고 고장났다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 해서 가지면 아유 뭐 싫으면 마세요. 당신 아니라도 살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죠. 팔고 난 후에 그런 소비자 불만이 있으면은 AS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야만 계속 이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음에 다른 제품을 만들 때 또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해요? 이걸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전체 과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워. 그래서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과정이다. 전체 과정이다. 전체 과정이 마케팅이에요. 예, 그런 기획에서부터 판매해서 AS하고 이걸 다시 반영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은 왜 도입이 됐어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어서 마케팅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마케팅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1990년대에 마케팅이 많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드라마에도 한지붕 세 가족이 있죠.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 기억 안 나세요? 별로 TV를 안 보신 분 같고. 기억나요? 순돌이. 예, 순돌이 나온 순돌이. 기억나세요? 그게 몇 년대쯤에 나온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순돌이. 90년대. 90년대 아니에요? 90년대죠. 90년대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저 시대는 한 집에 세 가족이 살았구나.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집이 부족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집이 부족한 거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집이 부족했다고요. 그러니까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촉법이라고 했어요. 주촉법. 주택건설촉진법. 자, 이게 언제 폐지됐는가 하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폐지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폐지되면서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는 주택법에 흡수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된 거예요. 자, 이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 내놓으면, 자, 미분양 걱정 되겠죠? 1990년대까지는 미분양 걱정 안 된다고요. 집이 부족하니까 그냥 만들어 내놓으면 다 그냥 1순위 다 청약 마감이에요. 분양 받으면 다 피 붙고 그렇게 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아무렇게나 짓는다고 다 분양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케팅 해야지,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이렇게 했지.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대 아이파크, 대우 푸르지오 이런 이제 브랜드가 나온 것도 다 그런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의 마케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누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고, 그 마케팅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그 마케팅 전략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측면을 중시한다 그래요. 공급자 측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을 중시한다 그래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요. 수요자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 중시.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놈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나머지들은 이제 내용도 별로 없는 편이고요. 시장을 어떻게 점유할 거냐 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 자, 이건 다시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서요. S는 시장을 세분한다 그래요. 세분.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의류시장이다. 그러면 의류시장을 다 점유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남성복이냐 여성복이냐, 성인복이냐 아동복이냐, 뭐 정장 쪽이냐 캐주얼복이냐, 뭐 이런 이제 나누어서 그 중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그걸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한 후에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표적, 타겟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차별을 하라 그래요. 차별. 왜? 기존의 제품과는 달라야 되니까. 기존에 제품이 있는 그런 시장일 수 있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나누다 보면은 이게 이미 기존의 시장에 내가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시장에 이미 다른 경쟁 회사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화를 할 때 네 가지를 섞으라고 합니다. 섞어. 이 4P가 바로 그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P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가격 측면의 차별화, 프라이스고요. 제품 측면의 차별화, 프로덕트라 그래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 플레이스라 그래요. 그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 프로모션이라 그래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해서 차별화의 네 가지 섞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섞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다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외워야 돼요. 이걸 네 가지를 하나를 빼놓고 다른 걸 집어넣고 다음 중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몇 년 전에 꼬꼬면이 유행했었죠. 꼬꼬면. 기억나세요? 꼬꼬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라면. 꼬꼬면. 자, 그 꼬꼬면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세분했는가 하면은 8도에서 나왔죠, 그게.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층으로 시장을 세분해요.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세분하는 거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한다 그래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또는 뭐 고객의 뭐 행동 특성에 따라 뭐 한다거나 여러 이제 특성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그때 타겟으로 삼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아십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그때 타겟으로 삼은 세대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에요. 자, 이 젊은 계층을 이제 젊고 어린 계층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고 이제 차별화하는 거예요. 차별화의 요 네 가지예요. 자, 가격 측면에 어떤 차별화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체로 그 신라면이나 무슨 삼양라면 이런 라면들이 700원대죠. 하나에 700원대인데 그 당시에 신라면 블랙이 나왔거든요. 신라면 블랙이 1,500원인가 막 가격이 더블이죠, 더블. 그죠? 이게 드셔보셔야 아는데 안 드셔보시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오늘 다음 주 올 때까지 숙제 신라면 블랙 먹고 오기.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도 올랐어요. 더블이요. 신라면 블랙은 더블이라니까. 더블도 더 돼요. 거의 더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 신라면 블랙 숙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 오실 때 하나씩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따버리면 이게 뭐야? 고가 전략이에요, 고가 전략. 근데 요 꺾으면은 얼마 있는가 하면은 1100에서 1200요 1.5배 정도. 중고가 전략이죠. 기존의 제품하고 똑같은 가격은 아니고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중고가 전략. 신라면 블랙은 아예 고가 전략. 이렇게 이제 가격 측면의 전략이에요. 꺾으면의 전략. 됐나요? 저렇게 시장을 세분해서 타겟으로 삼았죠. 그 타겟으로 삼는데 기존의 제품과 차별한 게 가격 측면에서는 중고가 전략. 제품 측면에서는 어떤 전략이에요? 라면이 안 드셔보셔서 모르는구나. 일단 허영 국물. 빨간 국물이 아니고 허영 국물이에요. 다음에 소고기 육수가 아니고 닭고기 육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품 측면에서의 차별화라고요. 소고기 육수 아닌 닭고기 육수, 빨간 국물이 아닌 하얀 국물. 무슨 돼지 뼈를 우려냈다든가 하여튼 하여튼 닭고기를 어떻게 했다든가 하여튼 허연 국물이에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요. 자, 여러분들 그때 꺾으면 나왔을 때 대형 할인점을 통해서 유통을 했을까요? 대형 할인점을 통해서 못 샀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꺾으면 많이 하는데 대형 할인점에 가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왜 없었을까요? 어떤 전략 때문에? 10대, 20대 얘네들이 무슨 대형 할인점을 언제 가겠어요, 얘네들이. 타겟이 누구예요, 타겟이? 타겟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어디에다 물건을 갖다 놔야 되겠어요? 편의점에 갖다 놔야지, 편의점에. 편의점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대형 할인점에서 못 구한 거지. 그러니까 그 타겟이 다르니까 그 컨셉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기업들도. 어느 쪽을 갔다고요? 편의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형 할인점에도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대형 할인점에도 들어간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홍보 촉진. 자, 이거 TV 광고 별로 안 했어요. TV 광고를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얘네들이 무슨 TV 보고 있어요, 애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얘네들이 타겟이라고 그랬잖아. 얘네들은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타겟이 이러니까.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자동으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가격 측면에서, 제품 측면에서, 유통 경로 측면에서,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이 네 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다음에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수요자. 네, 이거는 이제 아이다 원리라 그래요. 아이다 원리. 맨 끝에 A는 액션이에요. 액션. 액션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이 액션은 구매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게 구매 행동을 말하는 구매 행동. 자, 여기는 이제 A가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주목 또는 차렷하죠. 차렷 알고 계시죠? attention 바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예. 우리나라 제가 지금까지 수업했을 때요. attention 바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 다 영어 선생님이 그건 다 가르쳤나 봐요. 예.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예요, 흥미. 사람들이 이 구매 행동을 할 때까지는 주목을 하게 되고, 저기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보죠. 흥미를 갖게 되고요. 다음에 욕망을 갖습니다. 야, 이거 살까 말까 이런 거죠. 살까 말까 이런 단계에서라면 계약서 밀고 괜찮습니다,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중개사법인가 나올 거예요. 클로징을 시도한다 그래. 클로징. 이제 행동하게끔. 근데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처음 이제 주목한 사람한테 계약서 들이밀고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요렇게 해야 되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요렇게 하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요렇게 오도록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요때 눈치가 있어야 돼. 예, 아니면 이제 역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자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남자보다는. 훨씬 이게 이제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남자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과일 가게에 남자 주인이 앉아 있을 때와 여자 주인이 앉아 있을 때가 달라요. 제가 남자 주인이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라고 대답하고 계속 TV를 봐요. 근데 여자 주인이 있을 때 묻잖아요. 얼마예요? 그러면 아 그거 얼마예요? 하면서 나오면서 비닐봉투를 하나 뜯으면서 나와요.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하면 담고 있어요. 이게 여자. 자 보세요. 남자가 과일 가게에 가서 얼마예요? 묻고 있어요. 어디 있단 얘기요? 지금 사러 왔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남자들이 과일 가게에 가서 묻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남자가 과일 가게에 가서 지금 묻고 있다는 얘기는 나 사러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걸 멀뚱멀뚱 그냥 얼마다고 대답하고 이거는 진짜 눈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연애도 잘한다고요. 그죠? 이거 잘해야 연애 잘하겠죠. 이걸 못해서 저도 연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저기 그 석계역 있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지나가다가 시세 좀 알아보러 왔다고 갔어요. 시세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갔는데 그게 이제 남자였어요. 공인중개사.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겠죠. 시세나 알아보러 왔다. 근데 마침 나온 물건 좋은 거 있다고 가자면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뭐 이제 연락드리 이러면은 되는 사람을 붙들고 막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이후에 다음 달에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되는데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사람한테는 그런 물건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앉아보래. 기다려보래. 그래서 막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건이 없으니까. 30분 만에 그 집에서 계약서 쓰고 나왔어요. 지금 다음 달에 이사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죠. 한 달밖에.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데 보내면 안 되는 거지. 다른 데 보내면 다른 데서 계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저도 지금 딴 데 알아보고 올 생각이었는데 잠깐만 앉아보라고 전화 돌린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했어요. 그 집에서. 그 사람이 잘한 거죠. 30분 만에 거기서 계약서 쓰고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 달리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지 보고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상대편 때문에 내일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이제 끝난 시기는 이제 점심 때 먹고 지난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는 이분을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고 나가야 돼요.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고 나가서 저녁도 사드리고 술도 한 잔 드시고 밤 9시 넘어서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돼. 일찍 보내버리면 그 사이에 딴 집에 가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한데 그러기도 극단적일 수는 있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그 사람이 지금 계약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은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고객적인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이거는 그 마케팅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죠. 이 고객은 앞으로도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 계속 지속적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인데
사실 부동산에서는 관계 마케팅 전략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그 회사 아파트를 앞으로 얼마나 더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이 부동산에서는 관계 마케팅이 쉽지 않은데 일반 그 제품에서는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적립 포인트예요. 적립 포인트를 왜 계속 쌓아 나가겠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적립 포인트 쌓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서 아파트 분양 받으면서 적립 포인트 받았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도 관계 마케팅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부동산에서는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그래. 브랜드. 이건 평판이죠. 브랜드 평판이에요. 평판. 브랜드라는 건 평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용해 봤던 그 평판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에서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네 가지 4P 믹스, STP 전략과 그 4P의 요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꼼꼼히 생각하시라. 꼼꼼히. 가격 측면의 차별화, 제품 측면의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의 차별화, 또 홍보 촉진 측면의 차별화. 됐죠? 자, 이제 48쪽으로 가십시오. 48쪽으로 앞에 남겨놨던 거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8쪽에 그 입지론 하는 게 있죠. 자, 거기에서는 그 지금 단계에서는 1번, 2번에 그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단어 있죠. 예,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예, 입지는 이제 위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입지 선정은 자리를 잡는 거를 말해요. 위치를 찾는 거. 위치를 찾는 거니까 동적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입지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개념이다. 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5번은 참고로 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다음에 49쪽에서는 49쪽에 그 공간 균배 원리와 뭐 하는 게 나오게 있죠. 그 공간 균배 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괄호 2번에 점포의 분류는 좀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집심이라고 돼 있죠. 다음에 집재라고 돼 있고요. 국부적 집중이라고 돼 있고요. 산재라고 돼 있는데 앞 글자 따면은 집집국산이에요. 집집국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집심은 키워드가 중심입니다. 중심. 배후지의 중심. 배후지의 중심. 자, 그 중심과 집심의 심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재는 모여 있는 것을 말해요.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요. 근데 집재를 설명하면서 집 중심이 나오면 안 돼요. 중심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부적 집중에서는 국부가 부분을 말해요. 부분. 부분적으로 중심지에 위치한다. 이건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 할 때의 산자는 흩을 산자예요. 흩어져 입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동종업종의 점포들이. 세탁소 같은 거라든가 편의점 생각하면 돼요. 편의점. 편의점도 산재성 점포예요. 됐나요? 자,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업 입지론 나오죠. 자, 상업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사람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 하는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고요. 중심지 이론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중심지 이론.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는 이 상권이죠. 상권. 우리가 보통 상권이라고 하죠. 상권을 세 글자로는 배후지라 그래요. 상권과 배후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상권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 위치가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에서는 이제 요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최소 요구치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에서 최소 요구치는 뭔가 하면 얘가 중심지예요. 점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점포. 여러분들이 어떤 점포를 차린다면은 그 점포가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포에서 뭔가를 팔겠죠. 재화나 용역을 팔 거 아니에요.
자, 그 주변에 이 정도 범위에 있는 고객들이 여기 와서 이거를 구매해 간다면 이 점포가 최소한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최소한의 범위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요것을 이용을 해준다면 얘는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한다. 요게 바로 최소 요구치예요. 그런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실제로 이 점포에 와서 구매해 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범위예요. 자, 이게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얘기는 재화가 발이 있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사간다는 얘기죠.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사간다는 얘기예요. 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만 와서 사가지고 가도 망하지 않는데 이 범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사가지고 간다면 어떻겠어요?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큰 것이 중심지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 성립 조건이에요. 이게 성립 조건.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더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이 크리스탈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외에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을 얘기를 해요. 중심지의 계층성. 이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차 중심지는 편의점 생각하면 되고요. 편의점. 요거는 동네 큰 슈퍼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대형 할인 매장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심지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리고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편의점과 편의점 간 거리는 이 큰 슈퍼와 큰 슈퍼 간 거리보다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요. 다음에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요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니까.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있죠.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의 허프의 확률 모형. 이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2번, 3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4번, 5번, 6번은 10분의 0이에요. 2번, 3번은 굉장히 중요하고 4번, 5번, 6번은 10분의 0. 10년간 한 번도 출제 안 됐다고. 강약이 달라요. 자, 근데 2번과 3번 중에 오늘은 2번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2번만 알아도요. 3번은 문제가 없어요. 2번만 알아도 3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식이 몇 가지예요? 지금 그 표 밑에마다 표 안에도 있고 표 밑에도 있고 공식 모두 몇 개요? 총 3가지잖아, 3가지. 그죠? 예, 모두 삭제. 모두 삭제. 다른 데서는 박수 쳐줘요, 박수. 이렇게 옆구리 찔러 절박히 하면 곤란하죠. 몰라도 돼요. 이 공식 몰라도 돼요. 이 공식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 앞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투자론에서도 화폐 시간 가치에서도 공식 삭제하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낀다고요. 자, 대신 자, 오늘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인력은 사람 인자 인력이 아니에요. 당길 인자 인력이에요. 당길 인자.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들어보셨나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뭐예요?
만유인력 법칙이 뭐예요? 들어보셨다면서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기는 힘. 만유인력.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질량이 많이 나가는 놈은 당기는 힘이 세고요. 질량이 적은 놈은 당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구라는 너무나 질량이 큰 물건 위에 이제 당겨져 있는 거죠. 좀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당기는 힘을 못 느낄 뿐이에요. 당기는 힘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리가 그 물체가 질량이 많이 나갈수록 당기는 힘은 세고요. 그 물체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당기는 힘은 약해져요. 그럴듯하죠?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자석 생각하면 돼, 자석. 자석 크기에 따라 어떻습니까? 자석이 큰 자석은 멀리 있는 것도 당겨오잖아요. 그리고 더 멀어질수록 못 당길 거 아니에요. 작은 자석보다는 큰 자석이 당기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이게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고 할 때 요 사이에 뭔 C 도시가 있다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러 갈 때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질 거란 얘기죠. 예, 근데 그것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당기는 힘이 뭔가 하면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당기는 힘은 요 공식은 외워야 돼요. 요 공식은. 근데 요 공식은 안 어려워요.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요 공식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래요. 근데 그 크기가 인구를 써요. 인구. 뉴턴은 요 크기 자리에 질량을 썼는데 이 랠리라는 사람은 여기 인구를 썼어. 인구. 자, 요거는 공식이 와야 돼요. 요 공식은. 자, 그럼 요 공식이 뭔 뜻인지를 볼게요. 자, 크기가 2배가 되면은 당기는 힘이 몇 배가 돼요? 여기가 2배면 여기도 2배 되죠. 분자가 2배면. 맞나요? 이거를 비례한다 그래요. 비례. 그러니까 인구에는 비례하고 이 말이에요. 또는 크기에는 비례하고. 자, 여기 제곱이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곱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제곱이 없는 상태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기는 힘은 약해지는데 얼마로? 2분의 1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반비례라 그래. 반비례. 자, 근데 제곱이 있죠. 제곱이 있으면은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4죠. 그럼 당기는 힘이 4분의 1이 되는 4분의 1. 됐나요? 자, 이것은 거리가 2배로 멀어질 때 당기는 힘이 그냥 반비례라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급격하게 반비례가 되는 거죠.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거리가 2배 됐을 때. 됐나요? 그게 원리가 전자파도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전자파도. 물리법칙이라 그런가. 이 전자파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만유인력 법칙하고 참 희한해요. 그게. 예, 이게 이 여러분들 전자파,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발암물질인 거 아십니까? 전자파가 발암물질인 거 아세요? 고압전선이 지나는 20만 볼트 막 이런 고압전선이 지나는 그 반경 500m 범위 내에 암 환자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예,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릴 때 1m 바깥에서 100mV 가우스의 전자파를 받는다면 거리를 2m로 떨어뜨리면 그냥 반비례라면 여기가 50이 되는데 제곱의 반비례죠.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5mV 가우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가 4m가 되면은 또 2배가 됐잖아요. 2배가 됐으니까 이거 반에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에 반. 맞잖아요. 반이면은 12.5인데 또 반이니까 6.25mV 가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m에서는 100ml라는 걸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추가로 3m 멀어지면 이렇게 힘이 약해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집의 그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전자파가. 그러니까 지하철은 어떻겠어요? 지하철.
굉장히 세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기다릴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다리라고요. 자, 요거는 센 것은 그만큼 세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약해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스마트폰 굉장히 약하죠. 전력량은 굉장히 약해요. 스마트폰은. 근데 어떻게 사용해요? 이렇게 딱 붙여 사용하잖아요. 안 좋다는 거죠.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 뼘 통화를 하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어폰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근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좋은 거죠.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은 특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게 이제 세포를 돌연변이 시켜서 이게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애들은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스마트폰을 주면서 이게 전자파가 우리가 아들이거든요. 전자파가 정자수를 낮춘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스마트폰을 제 집에 있을 때는 그건 괜찮아요. 밖에 나갈 때는 이 스마트폰을 절대로 주머니에 안 넣어요. 손으로 들고 다니게.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기씨 죽는데요. 영향을 받는다고. 이게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예, 그래서 전기장판 같은 거 있죠. 전기장판 같은 것들은 전자파 차단되는 걸 사야 돼요. 딱 붙여서 사용하니까. 전기장판은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이 원리 지금 오늘 이것까지 했는데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상권에 적용, 상권에. 자, 그럼 이게 그럴듯한지 아닌지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0m 바깥에 점포가 있어요. 여기 100m 바깥에 점포가 있어요. 여기 한 번 가면 저기 한 번 갈 정도로 규모가 똑같아요. 규모가. 근데 이쪽의 점포가 장사가 잘 됐는지 2배로 멀어지면서 규모도 2배로 키워서 가요. 확장해서 이전 개업해요. 자, 규모가 2배로 되면서 거리가 2배로 되면은 내가 예전만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덜 간다는 얘기예요. 왜? 2배로 멀어지면 당기는 힘은 4분의 1로 준단 말이에요. 예전만큼 가기 위해서는 규모는 4배가 돼야 예전과 똑같은 당기는 걸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점포의 크기가 중요할까요? 점포까지 거리가 중요할까요? 옳죠. 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론이 그거예요.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물리법칙이 아니고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하고 똑같이 썼거든요. 이게 질량하고 인구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상권에 적용할 때 사람들이 크기보다 거리를 더 중요시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로 간다면 너무나 자연법칙인데 사회 현상에서 딱 맞아 떨어지죠. 맞잖아요.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는 접근성. 점포를 차릴 때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거기에다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가 6만 명이다. 여기가 24만 명이다. 여기까지는 2km고 여기는 1km다. 1km, 2km. 자, 이랬을 때 여기 10,000명이 사는 동네인데 이쪽으로 얼마 가고 이쪽으로 얼마만큼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A가 당기는 힘은 A까지 거리 분의 A 인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A까지 거리의 제곱이죠. 6. 그 몇이에요? 6이죠. 어차피 1이니까 이거는. B가 당기는 힘은 2의 제곱이니까 이거 4죠. 4분의 24 몇이에요? 6이죠. 똑같죠? 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10,000명 중에 몇 명씩? 그렇죠. 5,000명씩 저쪽 이쪽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이게 숫자가 바뀌면 이제 바뀌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원래 출제된 문제예요. 원래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기 16만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 16이죠?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6대 4잖아요. 그럼 6대 4면은 10,000명 중에 6,000명은 이쪽으로 가고 4,000명은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공식 몰라도. 됐죠? 요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어디에 적용한 거다? 상권에 적용한 거예요. 그 허프의 확률 모형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이제 나중에 그거 하시면 되니까 됐고요.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부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